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이수일과 심순애. 사랑을 맹세했던 순애가 배신했다는 소식에 유학길에 올랐던 수일은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순애, 김중배의 타이어가 그렇게도 좋더냐? 수일 씨, 저를 용서하세요.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우는구나. 순애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서 되겠나? 무엇이라고? 김중배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수일은 순애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어 애가 타고 속이 타는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또 친구의 마음을, 그리고 직장 동료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을 얻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요, 혹시 선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선거야말로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즘 선거에서는 과학을 통해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순애 씨, 저를 선택해 주시오.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수일은 순애의 SNS를 검색하고 왔습니다. 순애 씨, 다리 아프시죠? 이 운동화로 갈아 신으세요. 선거는 뭐 과학이다, 그리고 종합예술이다. 선거란 마음을 얻는 일이다. 선거는 연애다. 그 한 표의 소중함을 아는 후보라면 정말 연애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이 유권자들을 만나고 대중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선거는 연애다.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거.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은 우리 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반장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설문도 쓰고 거울 앞에서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나?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 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일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선거야말로 선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장 흥미진진한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닐까요? 그런데 현대의 선거는 그 무엇보다도 탄탄한 기획력과 대본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말이죠.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로나19 속에 치루어졌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28년 만에 최고의 총선 투표율인 66.2%를 기록했죠.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건데요. 선거에서는 늘 그렇듯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중에서도 동작을에 출마했던 5선의 나경원 의원과 초선인 이수진 의원은 초접전 끝에 이수진 의원이 당선됐죠. 이수진 의원의 당선 비밀은 바로 빅데이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두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총선 당시 이수진 의원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세 차량의 동선을 짜고 현수막다는 위치까지 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빅데이터 전략본부를 두고 선거 전략을 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서 빅데이터가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하신 것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 중에 여기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특별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라
일상적인 거리의 모습입니다. 아침 출근길 같죠. 자, 선거운동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저분들 보시죠. 딱 느낌이 오십니까? 저분들이 우리 동네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요. 유권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실제 투표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효과가 없고 그렇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유동인구를 분석한 지도입니다.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분석한 지도고요. 왼쪽은 그냥 골목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선거라는 게 뭐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자체로 선거를 이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골목 선거, 발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 보이스 투 보이스나 페이스 투 페이스를 최적화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거 준비가 뭐냐면 빅데이터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때 이동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유권자들의 동선과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서 이런 빅데이터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건 대단히 비효율적인 선거운동이거든요.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선거 유세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기 마련이죠.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후보자들에게 표를 줄 확률이 높은 유권자들을 찾아서 유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가야 할 곳, 선거운동원들이 가야 할 곳, 유세차가 가야 할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다가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좀 이로운 거죠. 이번에는 한 명, 두 명 있어도 내 집사람한테도 마이크로 유세하는 그런 공법으로 가겠습니다.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민심 속사정도 들을 수 있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찌감치 빅데이터를 선거에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에 이어 2012년 재선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죠. Ladies and gentlemen, the re-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m really proud of that. I'm really proud of all of you. And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승리의 비밀, 바로 빅데이터였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는 공화당의 밋 롬니였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과반을 공화당에 뺏긴 상황이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존 공화당 지지층을 제외한 부동층을 빅데이터로 공략하는 데 선거 자금과 인력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대선 2년 전부터 빅데이터 분석팀을 설치한 오바마 전 대통령.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부동층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개인별 신상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을 펼쳤는데요. 심지어는 부부에게 각각 다른 공약이 같다고 합니다. 정말 빅데이터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네요. 우리는 오늘날을 두고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합니다. 1인 한 대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SNS,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손가락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온라인 세상 속에서 빠르게 소통하고 있죠. 지난번에는 정말 많은 군중이 왔는데 확실히 영향을 받았네. 이런 현장의 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들의 이동, 양, 호감,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민심이 이동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빅데이터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빅데이터 전문 회사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표현하는 수단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여러 곳곳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SNS에서도 하고 있고 영상 플랫폼에서도 하고 있고 신문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들을 다 모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대선이라고 치니까 그래프가 쫙 나오는군요. 이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일주일 동안에 기사가 몇 건 났는지, 요 기사 분석 기사 중에 발언자는 몇 명이 등장했는지, SNS도 마찬가지로 대선과 관련된 키워드, 유튜브 커뮤니티도 각각 그 대선과 가장 밀접한 키워드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발언자를 따로 추출을 해내고 있는데 뉴스 기사에서도 대선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사와 연관돼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몇 건 되었는지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참 신통방통하네요. 뉴스는 일반 국민들의 생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언론사와 기자들이 작성을 하는 게 뉴스인 거고, SNS나 커뮤니티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생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보면 뉴스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건데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드나 커뮤니티에서는 순위권 바뀐 거죠. 그 얘기는 일반 국민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 말 그대로 방대한 데이터를 뜻하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사람의 발언이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산해내는 그런 키워드가 어떤지를 파악해내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세운다면 선거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기업은 기업대로,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어떤 조직은 조직대로 자기의 미래,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과학화되고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 검색 단어나 이런 걸 보고 이 후보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또 이쪽 후보는 이 단어, 사용한 단어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보니까 이쪽은 경제에 관심이 있구나. 이쪽은 뭐 민주화에 관심이 있구나. 이쪽은 분배구나. 이쪽은 성장이구나. 그러면 유권자들이 과학으로 인해서 후보를 판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은 선거가 과학화돼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보자. 제가 올해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지 51년째인데요. 그동안 연극, 영화, TV를 통해서 수많은 배역들을 맡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배역에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관객들에게 호감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감을 얻는 일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절 좋게 봐주셔서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배우만큼이나 어쩌면 배우보다도 더 대중 앞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호감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니까요. 선거 사상 최초로 실시한 TV 유세. 자, 이때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였죠. 저도 무대에서 한창 공연을 할 때였는데요. 컬러 텔레비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고요. 대선 후보자들이 방송국에 와서 유세를 한다고 해서 기대도 되고 흥미롭기도 해서 열심히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메이킹 대선에 처음으로 도입된 때가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대통령 때였죠. 선거전에 나서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었습니다. 감정을 해소하고 군인 출신이잖아요. 정치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전임자가 전두환 대통령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주 안 좋죠. 국민들의 이미지를.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고민 끝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미지 전문가를 몰래 극비리에 영입을 하죠. 그 사람이 와서 딱딱한 군인을 부드러운 보통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연설 기법도 완전히 달리 하는 거죠. 다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대중연설이 능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사자후 기법이죠. 대중들한테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죠. 우리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림길에 서 있습니다. 투쟁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근데 반대로 이제 노태우 후보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듯이 공감하듯이 감성을 자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믿어주세요. 그 유명한 말이 이제 탄생합니다.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이 노태우를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 통했는지 전국 투표율 89.2%로 1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그 다방면에 활용한 사람이 노태우였다면 그거를 또 10분 이용해서 최고로 활용했던 사람, 이미지 메이킹을 최고로 잘 활용했던 사람, 곰담 저는 김대중 대통령 꼽겠어요. 김대중 후보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결국 국민은 그를 선택했고 그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전의 이미지가 대선 후보에 너무 악조건이 많았거든요. 첫째 고령이었습니다. 73세 대통령 나왔어요. 네. 두 번째 투사였어요. 공약, 정책 아무래도 안 통했어요. 결국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이름에서 뉴 DJ 플레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생 안 입던 3버튼을 입게 되죠. 네. 그 당시 아주 멋쟁이들이 아니면 입지를 않았습니다. 3버튼을 73세 할아버지가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미지 메이킹 핵심이 뭐냐면 얼굴에 웃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웃어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 싸우고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저도 옆에서 많이 그걸 이제 솔직히 코칭을 하고 그 역할을 남들은 했었죠. 그 웃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도 안 되니까 주위에 이제 웃기는 사람들을 같이 많이 두었죠. 알부남 김대중으로 변신하는 거죠.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 전두환 씨가 물러나면 그 죄는 미웠지만 사람을 용서하려는 국민의 마음이 13대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다소 강했다면은 10년 뒤 15대 대선 때 이미지는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다음은 오늘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실 친구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우리 학교 선배님이셔라고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하신 여학생이 거듭 저를 선배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경남대학교와 어울리면서 여러분이 내 선배고 저는 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잘 부탁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의 모습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런 유머와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중에게 어필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이미지 메이킹이 선거에 활용되기 시작했을까요? 네, 아주 유명하죠. 미국의 대선이었는데 1960년 9월 26일에 최초로 TV 토론으로 대선이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케네디 전 대통령과 닉슨의 TV 토론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교본과도 같다고 할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의상 색깔도 좀 힘이 없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좀 구부정하고 표정도 계속 찡그린 표정으로 어두운 표정으로 케네디를 봅니다. 당시 승리를 확신했던 닉슨 부통령은 오히려 토론 내내 땀을 닦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군요. 그런데 케네디는요, 질문을 던지는 닉슨 그 얼굴만 보고 대답할 때는 계속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워낙 닉슨은 똑똑하고 달변가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미지에서 진 거죠.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셨으니까 베스트 컬러를 한번 찾아보고요. 핑크 잘 어울리시네요. 맞는 드레이핑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바이올렛도 괜찮은데? 예, 너무 괜찮은데요. 살짝 그리는 별로다. 아무리 여름 쿨톤이어도 옷 색상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군요.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고 육아만 했어요. 전업주부로.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 주부로만 있다 보니까 꾸미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자신 있게 사회에 나오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쁘니까. 오른쪽 눈이 훨씬 예쁘고 눈동자가 좀 흐려요, 왼쪽이. 그래서 오른쪽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럼 예쁜 쪽을 좀 많이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가운데 가르마 하셨는데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예쁜 얼굴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하, 가르마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을 도와줄 연기지망생 한석규 씨입니다. 이렇게 걸어보세요. 석규 씨를 이미지 메이킹해서 재미난 실험을 해볼 예정인데요. 드디어 실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혹한 폭염 가뭄까지 극한 기상 현상이 새로운 표준, 즉 유누멀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씨가 이미지 메이킹 전의 모습으로 연설을 마친 후에 호감도와 신뢰도를 측정하는 7가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총 51개의 단어 중에 연설문에 있는 단어 30개를 골라보게 했습니다. (1차) 설문이 완료되고 연설문 내용을 상쇄시키기 위한 뉴스를 틀어주었습니다. 실험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송은영 교수가 석규 씨의 이미지 메이킹을 도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 후의 실험을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혹한, 폭염, 가뭄까지 극한 기상 현상이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보건 경제 위기와 내전, 쿠데타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 말이 막혔군요. 다시 시도해 봅니다. 보건 경제 위기와 내전, 쿠데타까지 겹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험자들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네요. 전 극에서 극으로 변했어요, 거의. 그 정도예요? 정말 처음 발표해보는 사람처럼 해서 좀 듣기 힘들었었는데 그 변신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저는 크게 안 와닿은 것 같아요. 그냥 좀 깔끔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말이 더 잘 들리고 이것도 해보니까 더 잘 들렸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비슷하게 들린 것 같고. 확실히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그냥 등 떠밀려서 억지로
이제 엄청 긴장하고 하시는 게 티가 나서 솔직히 잘 못 알아들은 게 더 많았는데 이제 딱 이제 슈트 입고 이렇게 단정하게 나오셨을 때는 억양이라든지 말투에서도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이미 자신감이 조금은 올라와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좀 더 집중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외모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의 변화가 나의 관심을 끄는데 영향을 끼친다.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메이킹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외모나 말투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신뢰도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단어 맞추기는 어땠을까요? 이미지 메이킹 후 정답률도 높아졌지만 오답률도 높아졌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상하게 좀 옷차림도 그렇고 이미지가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건성건성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약간 호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의력이 더 올라가죠. 주의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히는 수도 올라가지만 틀리는 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이미지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미지의 중요성을 연구한 UCLA의 심리학 교수 엘버트 메라비언. 그의 이름을 딴 메라비언 법칙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호감이나 인상을 결정하는데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입니다. 먼저 시각 이미지는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말의 내용이죠. 근데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통을 할 때 그렇다면 이 말의 내용은 7%만 영향을 미치니까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7%의 말의 내용을 100%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말의 내용이 7%지만 시각적인 요소가 거부감이 없고 훨씬 더 호감을 줬을 때 말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중시하는 것은요, 이미지 그 자체보다는 진정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되는가를 사실 본다라고 봐야 돼요. 내용이 없고 정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지만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억지 미소 짓고 뭐 이런 외모 꾸미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서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애절한 마음, 그거죠. 정말 진실된 진정성이 가득 찬 자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T 여론조사입니다. 이번에 어떤 후보를 뽑으실 생각이신가요? 예.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여론조사 전화 참 많이 받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빅데이터가 선거에 활용되기 전에는 여론조사가 대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론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또 시대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정치 컨설턴트들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과학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지 볼까요?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17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월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흑백 영상은 1963년도 자료인데요. 이때 여론조사 뉴스가 나옵니다. 개헌안에 찬성한
833만 9,333명 가운데 박정희 의장과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찬성한 사람이 98%이고 우리나라 첫 여론조사 기관이 70년대 초에 이제 생긴 거니까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아마 부가적인 그다음에 또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주의 사회가 돼야 사실은 여론조사가 가능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다고 도 자본주의도 성숙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필요에 의한 소수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아마 일부 사회조사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본격화된 건 저는 87년 이후라고 봐야겠죠. 6.29 선언은 국민을 환호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1987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 선거 직선제, 단임제가 도입된 역사적인 해죠. 전 세계인의 깊은 관심 속에 역사적인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1987년 12월 16일, 저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 투표하러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소중한 한 표의 책임을 절감하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고른 대통령 후보에 기표했습니다. 16년 만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주권의 행사는 엄숙하고도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직선제 선거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여론조사였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고 평민당의 김대중 당시 여론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하는데요. 다들 놀라운 반응들이었죠. 결과가 또 실제 근접을 했고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면서 조사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제 선거 예측 조사까지 당일 선거 예측 조사까지 발전하는 그렇게 쭉 여론조사가 사회에서 곽광을 받았던 그런 시기죠. 그렇다면은 여론조사가 역대 대선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보았는데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회장의 단일화 합의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운명을 국민 여러분 손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토론도 한 번밖에 못하고 또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당시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3자 경쟁 구도에서 두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건 바로 여론조사의 힘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캠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다 모여서 토론을 하니까 다 다른 거예요. 서민대 귀족 싸움으로 가자, 한쪽에서는 진보대 보수 싸움으로 가자, 한쪽에서는 낡음대 새로움의 구도로 가자. 각자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을 해보자. 둘 다 FGI를 해보니까 둘 다 이미지가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의 약간 낡고 보수적인 이미지에 반해서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는 둘 다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새로움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거죠. 여론조사를 통해 두 후보에 대한 대중의 마음을 읽고 경쟁이 아닌 단일화를 택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은 FGI였습니다. FGI는 정성조사의 한 방법인데요. 보통 광고계에서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소비자의 심리를 알기 위해 심층 면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FGI입니다. 이것을 선거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FGI를 직접 했었고 그게 소문이 좀 많이 났습니다.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FGI는 필수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조금씩 정치권에 좀 형성이 됐죠. 19대 대선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승리의 전략 중 중요한 게 바로 정성조사, FGI였다는데요. 자, 과연 FGI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걸까요? 당시를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FGI는 성별을 분리하고 지역별, 직업별,
정치 성향을 나눠서 보통 7명에서 8명씩 3-4그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자담회는 그 대선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FGI의 사회자는 유권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기 위해 표정이나 태도 등을 날카롭게 봐야 하는데요. 이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거리낌 없이 손을 드는 유권자도 있고 망설이며 손을 드는 유권자도 있죠. 이런 동작 하나하나까지 캐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조사가 왜 중요한 걸까요? 여기 한 유권자가 여론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A 후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권자의 마음속에는 B 후보도 있었군요. A 후보에겐 51%의 지지를, B 후보에겐 49%의 지지를 갖고 있는 이런 유권자의 마음을 전화조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B 후보가 좀 더 잘하고 A 후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춰진다면 B 후보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량조사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지지 강도가 잘 측정이 안 돼요. 지지 강도라는 것은 충성도거든요. 결집력. 유일하게 묻는 게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계속 지지 의향을 묻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네, 좀 답답해 보여요. 점잖아 보이세요. 진지하신 분 같습니다. 좀 유약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FGI는 약 2시간 정도 유권자들과 심층 면접을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속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중은 어질거나 바르거나 인과 애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를 높게 평가를 했지만 의라는 측면, 옳음, 뭐 예를 들면 의로움, 정의로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평가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적인 부분들도 좀 더 보강 요구했는데 특히 이제 의로움, 정의로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는 그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FGI를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는 의의를 강조한 슬로건과 전략을 세워 선거 유세를 한 것이었죠. 이렇게 선거에 있어서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들이 활용되는 이유는 바로 부동층, 스윙 보터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스윙 보터는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이기도 하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웬만한 일에는 지지를 철회하거나 다른 후보에게 마음을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약성 지지층이나 부동층은 그때그때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고 또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는 유권자죠. 투표 안 할 사람은 부동층이 아니에요. 비투표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 쏟으면 그건 낭비죠.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 중에 아직 후보나 후보를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사람 또는 지지할 후보를 정했지만 뭔가 좀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층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누구고 규모가 얼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더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부동층의 마음을 잡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한 여론기관에서 세대별 부동층을 조사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래프를 보면은 18세부터 20대 그리고 30대의 부동층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A 후보가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B 후보가 새로운 공약으로 뭔가 더 눈길이 가거나 제 마음에 더 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뭐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아직 가져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많이 접한 게 없어서 아직 누굴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선거를 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바로 이 클레로테리온을 이용해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를 가로홈에 넣고 나면 검은 돌과 흰 돌을 섞어서 수직관에 떨어뜨립니다. 흰 돌이 자신의 이름 앞에 멈춰 서면은 그 사람이 대표로 선출됐다고 하네요. 선거를 운에 맡긴다는 게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당시 아테네 인구가 3만에서 6만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선거에 우연이 아니라 과학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최첨단 과학 말입니다. 지난 12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 윤석열 후보님을 만나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청중 앞에 등장한 건 윤석열 후보의 얼굴과 표정, 말투까지 닮은 AI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보십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AI를 만들었는데요. 재질은 확실한 실행력이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못난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공약 발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2022년 대선은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각축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되게 긍정적인 것은 당에 상관없이 메타버스, AI, 뭐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것이 그냥 자판대에 있는 진열품으로 끝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깊게 들어가서 사실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기술적인 투자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당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닌텐도 게임인 동물의 숲에서 선거 유세를 했고 당선 파티도 즐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BTS도 메타버스로 소통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메타버스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선거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걸까요? 메타버스와 가상인간을 제작하고 있는 국내 유명 회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뭔가 한창 작업 중인 것 같은데요.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는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닥불이 메인 포인트이긴 한데 여기 모여서 이 지금 하나에 있는 요 캐릭터들이 가상의 그 유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모여서 여기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 같은 것들 보시면은 스크린에 이제 뭐 공유할 수 있는 만약에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은 뭐 기업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플레이 시켜서 유저들이 그걸 보고 소통을 하는 거죠.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이라는 뜻을 가진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이라는데요. 3차원의 가상 세계에서 모닥불도 피우고 대화도 나누고 영화도 보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인 거죠. 메타버스 세계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활동을 할 때 사실 메타버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많으면 수백만 개, 수억 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동시에 그 공간에 자기 아바타들을 다 복제해가지고
동시에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실 세계는 또 자기가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중에 지금 현재 그 젠지 세대들이 다 성장하고 그 이후 세대들이 성장했을 때는 막 그런 형태로 이제 다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제일 많은 세대가 바로 MZ세대지요. 이들의 마음을 얻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AI 같은 최첨단 과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화려하게 발전해도 후보자와 유권자 간에 변치 말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선거는 결국은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선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선거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거든.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건 우리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거의 주인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고 국민들의 판단은 대체로 옳죠. 후보들이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시대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 선거는 나날이 과학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함만이 아니라 선거와 과학이 만나서 민심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제대로 읽어내고 반영을 해서 참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